자, 오후장 대비 또 주말 앞둔 금요일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 계획이 지금 줄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하기는 어렵고 눈에 띄는 것들은 좀 몇 가지 짚어주시면. 일단 그 구윤철 부총리가 온 이유가 이분의 출발이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원래 기재부에 계시다가 네.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으로 가서 일을 잘해서 뭐 그 이후에 정부에서도 계속 일을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 기재부 차관으로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담당했었는데 네. 그때 확장 재정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일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부총리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정부도 확장 재정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8% 정도의 증액을 증액. 한 거죠. 그래서 728조를 얘기하고 있고 R&D 그다음에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잘할지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AI 산업들 이런 플러스 신성장 알파. 쪽으로 네, 뭔가 포커스를 좀 맞추겠다라는 쪽으로 포커싱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국회 통과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당이 그쵸. 압도적인 우위니까 네. 뭐 이대로 통과된다면 어쨌든 내년에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이 이어지고 있다 정도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인 재정에 대해서 피력을 했죠. 네.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상황을 파악했을 때 이미 뭐 민생 안정에 관련된 그 지원금들을 정책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치적으로도 뭐 좀 올라왔고 소비라든지 뭐 성장률이라든지 어제 한국은행 금통이 금리 동결하면서 성장률 전망치 좀 올렸죠. 네. 거기에 이제 재정 정책까지 또 부과를 시키는 건 알겠는데 분명히 또 야당에서는 이 주가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걸고 넘어갈 거라면 그거 안 걸 수는 없죠. 걱정은 해야 돼요, 분명히. 돈이 없으니까 국채를 찍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생각만큼 뭐 내년도에 국채 폭탄이 물량 폭탄은 없을 거야라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적자 국채 내지는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게 주식시장에는 양날의 칼같이 성장을 돋우느냐 아니면은 이제 수급적인 단기 부담을 주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제가 최근에 살펴보지 않았는데 미국은 최근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30년 국채와 2년물 국채의 스프레드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장기채들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다 뜨고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재정 쓰게 되면 결국 뭐 단기물로 발행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렇죠. 장기적. 장기물로 발행하게 된다면 우리도 그러면 장기채 전반적인 수익률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가격 변화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장기채 만약에 수익률이 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이건 주식의 할인율이 또 올라가는 부분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최근 장기채 수익률이 좀 들썩이고 있다. 뭐 프랑스까지 가세하는 바람에 지금 프랑스 재정 문제가 지금 난리잖아요. 네, 뭐 프랑스는 또 내부적인 정치 문제도 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하게 지금 주요 국가들의 장기물 그래서 단기물은 미국도 금리를 막 낮춘다고 하니까 그렇죠. 단기 금리는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경계감이 없어도 되나라는 부분을 한번 좀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정상적인 스프레드 범위중 내나 뭐 커브 자체가 이제 누웠다가 섰다 하는 플랫과 스텝을 반복을 하면은 하게 돼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이례적으로 벌어지는 게 눈에 좀 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정책 금리는 계속 낮추려고 그렇죠. 하는데 그 지금 시장 실제 금리와 수익률이 떠버리면 네. 그 격차가 지금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돌아서 지난 10년간은 완만하게 쭉 내려왔는데 이제는 커브가 돌아서 쭉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면 이게 만약에 물가 상승하고 겹치면 좋은 그림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한번 좀 주시해 봐야 되고 우리보다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미국의 10년물도 만약에 움직이는지를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오케이. 있겠다. 사실 그 얘기는 좀 너무 길고 또 장황해지니까 이 정도. 어찌됐건 정부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시장 반응은 약간 조금 나눠지긴 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시장 반응하는 것 같지만은 않지만. 그렇죠. 아직 뭐 확정되기에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거는 중국의 지금 중국 반도체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 또 삼성전자 테슬라 동맹 뭐 수혜주는 따로 있다 그랬고 긍정 포인트긴 한데 중국의 반도체 지수가 조금 개장하고 좀 많이 떨어져요. 보니까
중국의 그 엔비디아라고 하는 캠프리콘? 네. 여기 주가가 지금 많이 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시간의 거래에서 3% 하락했다가 본장 들어가서 낙폭 줄여가지고 약보합 정도 보합 마감했죠. 그래서 그렇지 역시 엔비디아야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시아에서 다시 회자되는 거는 중국 리스크를 들고 나왔네 또 중국의 그리고 불확실성. 주가 빠지는 건 그 대중국 관련된 제재 수위를 더 높인다. 그러게. 근데 이 얘기 나오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뭐 PSK 움직이는 것도 네. 중국이 빠지면 그 자리는 결국은 PSK가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와 리포트가 나오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다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 이것도 뭐 도전과 응전인 거죠. AI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독점을 누군가 깰 거냐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이라면 전 세계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 쪽에서도 붙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생각보다 별 차이가 안 이게 나는 것 다음 같고. 주 이제 중국 전승절 있잖아요. 그렇죠. 보도됐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는 러시아일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가 말을 안 듣잖아요. 보도도 나왔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동반해서 휴전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와중에 다음 주 전승절, 중국 전승절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까지 이렇게 뭉쳤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저걸 어떡하지? 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텐션을 한번 줄 거냐? 아니면은 뭐 좀 화해의 제초를 또 다시 할 거냐? 제가 볼 땐 텐션을 좀 주지 않았겠어요? 뭐 우리 입장에선 제일 좋은 그림은 네. 그쪽에서 텐션을 줬다가 네. 10월 달에 경주에서 물론 그렇죠. 뭐 좋은 그림이 그치.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 가장 물론. 좋기는 합니다. 가장 해피한 거지. 네, 근데 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뭐 저도 좀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 뭐 네. 지금 드러내놓고 있는 바는 중국의 전승절 행사지만 마치 반미 모여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그 모임 자체가. 오케이. 성격이.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를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은 뭐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오케이. 근데 또 9월 달에 우리는 뭐 10월로 넘어가긴 하지만 또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건 조금 불확실성이긴 하죠. 네. 자, 지금 자막은 나갔는데 뭐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삼성전자, 테슬라, AI6라고 하는 이 반도체체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이제 테슬라 거를 받는다는 게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고 이게 의미가 국내 생산? 아니 근데 지금 어차피 테일러 공장에서 생산할 건데 네. 근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몰라요, 잘.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이제 납품하려면 네. 그 앞에 사전 준비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 맞아. 네. 그러니까 칩을 실제로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 칩을 적용하고 설계를 또 맞추고 오류 잡고 하는 그런 테스트 기간이 상당 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것은 그 테스트용 물량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저 뉴스 자체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테슬라가 삼성전자랑 뭔가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시그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1년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 네. 그러면 1년 정도의 테스트를 거쳐서 실제 제품 생산은 아마도 아무리 빨라야 27년 말, 좀 늦어지면 한 28년 정도부터 생산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 기대 때문에 뭐 주가가 더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는 샘플량 뭐 테스트 계속 그렇죠. 테스트용 해봐야 물량이죠. 되죠. 네. 근데 진짜 반도체가 웃긴 게 아니지만 너무나 그 세밀한 환경들 뭐 온도부터 시작해서 습도 뭐 미세 먼지도 그렇지만 더스트 같은 것들 측정해가지고 또 동일한 환경에 여기서 잘 됐는데 동일한 환경으로 지역을 옮겨놓으면 또 안 된다고도 얘기들 많이 하고 그만큼 네, 뭐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렇죠. 이제 공장 차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가서 또 생산하는 건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가 직접 붙어서 옆에서 계속 관여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개발 능력이 좀 TSMC 대비해서 아니면 다른 개발사 대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붙어서 옆에서 뭔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압박이 되긴 하겠지만 나름 그래도 양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하나의 좀 근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뭐 자동차에도 쓰고 네. 그다음에 로봇에도 쓰고 AI6 칩을. 네. 여러 군데 좀 같이 쓸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 되기만 한다면 확장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쵸, 우리가 최고죠. 긍정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또 거기에 버전업이나 이제 뭐 미래의 지향을 보는 스페이스X 거기에 같이 가는 거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또 그게. 그다음에 삼성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의 진심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과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네. 특허도 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렇죠. 6G 쪽으로는 지금 국제 표준을 잡기 위해서 예전에 그 5G 때도 노력을 엄청 했지만 안 됐고 얼마 전에 우리 김종인 의사가 통신 관련 섹터에서 한번 아무도 안 볼 때 얼마 전이 아니고 어젠가? 그저께 네. 네, 하여튼 봐야 된다라고 스스로의 관심권에 넣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6G 쪽에는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스페이스X가 가장 잘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성 인터넷이라든지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만약에 붙을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가 미래에 또 봐야 되는 하나의 그 이슈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노린 거죠. 네, 저궤도 위성과 6G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건 자율주행 뭐 이런 것까지도 연결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근데 실제 아까 타이틀 나갔는데 삼성전자와 테슬라 동맹 수혜주는 따로 있다 이렇게 정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를 품은 거죠 이게? 그 수혜주는 삼성전자가 맞는데 지금 당장 보면 아까 전 내용은 말씀드렸지만 한참 후에나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물량이죠. 물론 기대감이 존재한다라는 건 긍정적인데 이건 뭐 당장 있을 이슈가 아니면 당장 있을 이슈는 뭐냐 하면 피포 공장 짓는 거하고 그다음에 테일러 팹에 이제 장비 반입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네. 테일러 팹도 그렇고 피포도 그렇고 지금 다 미세 공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세 공정과 관련돼 있는 쪽을 보자면 소재 쪽에서는 솔브레인을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비메모리에 3나노 이하급의 세정액, 식가액 이런 것들을 전부 솔브레인이 그동안 준비해 왔고 그런데 이걸 삼성전자가 못하면서 실적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2나노, 3나노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소재 쪽에서는 뭐 솔브레인을 가장 주목해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미세화 공정 쪽에서 이제 국내 장비 쪽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건 PSK의 베베레처. 이 베베레처라는 게 끝부분 잘라낸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각각의 그 만들어진 그 반도체 물에서 끝에 있는 그 잔여물들을 제거해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베레처 랩리서치하고 특허까지 붙었다가 지금 뭐 쌤쌤된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 이런 장비들이 미세화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어닐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네. 그 반도체에서 중요한 공정이 이온 주입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이온 주입하고 나서도 잔여물들이나 여러 가지 그 것들을 깎아내는 게 필요한데 네. 이게 레이저 단위에서 굉장히 그 세밀한 그런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화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안정. 그래서 이제 그런 공정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저는 앞으로 장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케미컬에서는 동진 세미캠하고 ENF 테크놀로지 얘기들 오늘 하던데. 근데 이제 ENF 테크놀로지 많이 올랐고 동진 세미캠은 그거 말고도 지금 하는 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2차전지 거기에 쪽. 최대 수혜주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까지. 네. 더 증시 라이브 오늘은 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주제가. 그래도 뭐 다 이제 캐치하셨을 거라고 보고 알파경제 김종윤 이사가 이번 한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